자, 4월 27일이고요. 오늘 CSS 포지션 속성 보고 있던 중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생긴 UI를 만들어 볼 건데, 이제 UI가 이제 구성이 되면 각각의 박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해야 돼요. 박스가 일단은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이것도 목록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목록 정의 태그를 놓고 그 안에 각각의 항목은 li 태그로 구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목록 정의 태그가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div 안에 div를 또 넣어도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넣고 나면은 보통 이거 한 줄을 온전하게 다 클릭해야 되잖아요. 이 전체 영역이 클릭이 돼야 되니까 이 안에 A 들어가는 거는 그냥 국룰입니다. 자, 이렇게 A까지 집어넣었을 때 A 태그까지 넣으면은 여기 전체가 이제 A로 감싸지겠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영역을 어떻게 나누느냐인데, 일단은 이렇게 하나 나누고 이렇게 나눴어요. 한 번 나누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안쪽 부분을 다시 이렇게 작은 거 두 개를 놔서 위아래 여백을 둬서 배치한 거죠. 자, 근데 A 태그 안에 들어가면은 A 태그는 시멘틱적인 측면에서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판 태그라 그랬죠. 그래서 그림이 들어갈 영역도 스판, 제목이 들어갈 영역도 스판, 내용이 들어갈 영역도 스판. 예제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는 그래도 명색이 제목이니까 뭐 H2나 H3 태그 정도 쓰고 얘는 일종의 본문이니까 P 태그 정도 쓰겠다,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만 놓고 보면 틀린 게 아닌데, A 태그 자체가 인라인 요소니까 문장 안에 문단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A 태그를 문장으로 보지 않고 그냥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지정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A 태그 안에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용이 나는 추세다 라는 얘기를 어젠가 그젠가 했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예제는 다 스판 태그로 넣습니다. 자, 이렇게 태그가 구성이 되면은 태그를 가지고 이제 구성을 짜봐요. 자, 크게 이제 목록정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목록들이 있고, 이 목록의 하나를 다짜고짜 A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태그 안에서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 칸을 나누는 용도로 스판 태그 두 개를 놓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스판 안에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영역을 또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이걸 위해서 이 안에 스판 태그 두 개를 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화면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그려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면 레이아웃을 먼저 구성하면은 HTML 태그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페이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입력받고 싶은 것들 인풋 태그로 쪼르륵 넣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DB 설계하는 게 편해요. DB부터 설계하면은 나중에 진짜 여러 번 뜯어 고칠 테니까 일단 화면 생김새부터 잡아 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할 때 HTML 작업이 은근히 순서가 앞쪽이에요. 자, 이렇게 나서 이제 각각 영역별로 그림 들어가고, 영역 들어가면은 요 단위로 요 li 태그가 지금 게시글 하나잖아요. 이 단위로 여러 개를 쭉 넣고 싶은 만큼 복사하시면 돼요. 모든 스타일리스트는 클래스 속성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하나 지정하면 다른 애들도 다 동시 적용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코드는 그래도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어제 했었던 갤러리 조금 응용했고요. 그림도 똑같은 거 사용했는데 오늘 예제도 이미지하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적당히 정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내용 적는 게 난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그냥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찾아 넣는 게 좀 불편하다, 귀찮다 싶으시면은 이미지 플레이스 홀더라는 게 있어요. 밑에 사이트구나. 이거 아닌데? 여기다. 자, 요건데요. 주소가 비아.placeholder.com /사이즈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은 가로가 640에 세로가 480인 회색으로 생긴 임시 이미지를 만들어서 채워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색 이미지. 그러니까 당장 이미지 넣는 게 좀 불편하면 이렇게 임시 이미지를 다 넣으시고 나중에 실제 이미지로 바꿔도 돼요. 여기다 get 파라미터로 텍스트는 hello world라고 주면은 이렇게 hello world라고 문자열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get 파라미터로 텍스트 파라미터 주면은 이렇게 떠요. 한글도 되나? 한글은 모르겠다. 여기 URL 줘야 돼. 한글은 인식 못하네요. 자, 조금 전에 그 이미지 생성해주는 주소는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CSS 파일을 별도로 하나 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CSS는 일단 다 걷어냈어요. 이제 단계별로 코드랑 현상을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과정도 이제 똑같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목록 정리였잖아요. 목록 정리로 쭉 들어가고 이미지건 텍스트건 전부 스판 태그로 감쌌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한 줄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다 이렇게 한 줄인 거죠. 자, 공통 초기화 작업. 모든 태그의 여백 없애고 HTML 높이 100% 주고. 근데 어지간하지 않으면 요거를 100%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룸 앞에 땡땡이들 없애고. 이 정도가 기본 초기화 작업이라 그랬죠. 전체적으로 목록 정리에 UL 태그 줬어요. 그 UL 태그의 아이디는 갤러리라고 줬고요. 갤러리 안에 있는 li 태그들한테 아래쪽에 선을 줬습니다.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보더 보텀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윗면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뚜껑을 닫던지 맨 밑에를 열던지 어쨌건 짝은 맞춰줘야죠. 여기서는 마지막 항목에 아래쪽 테두리를 0으로 해서 밑에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자, A 태그
지금 여기 글자 위는 클릭할 수 있지만 이 영역은 클릭 못하죠. 그래서 A 태그가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한 줄을 클릭하고 싶으면은 박스로 바꾸고 사이즈 줘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이 빈 공간도 클릭할 수 있게끔 채워지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패딩을 50 줘서 안쪽으로 좀 이렇게 여백을 밀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글자 색깔하고 밑줄 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영역을 가로 80에 세로 80 주고 박스로 만듭니다.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미지 사이즈는 지금 80이 넘어요. 자, 그러면 가로 80에 세로 80으로 이렇게 박스 영역을 만들고 얘가 블록 레벨로 바뀌니까 텍스트는 그 밑으로 문단을 쳐요. 그 다음에 그림은 이 박스 안에 들어있었죠. 근데 그림이 지금 박스보다 크다 그랬죠. 삐져나간 거야 지금. 자, 그래서 그림을 자기가 들어있는 요 썸브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가로 세로 100%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부모가 80에 80이니까 그림도 거기에 맞춰지겠죠. 자, 이 텍스트가 들어있는 블록 여기였어요. 요거. 그러니까 이 통째로 들어있는 박스 있죠? 얘를 디스플레이 블록하고 가로 넓이 가득 채웠어요. 어차피 지금 얘네는 문장이었으니까 요거를 통째로 문단화 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한 요쯤에다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에서 여기가 80이니까 100이면 이쯤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이면 이쯤 될 거고 여기서 요쯤으로 떨어뜨리면 한 27 정도 떨어뜨리면 이쯤 오겠다 싶었어요. 자, 지금 이 텍스트 블록은 얘네 전부죠. 포지션 앱솔루트는 기준을 어디로 잡는다? 특별하게 처리 안 하면 브라우저 끝을 잡는다 그랬죠. 이 모든 텍스트가 같은 기준으로 같은 좌표로 이동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싹 다 겹치지. 근데 이때 이 텍스트를 감싸는 부모한테 이 텍스트를 감싸는 부모한테 부모가 A죠? 부모한테 포지션 렐라티브를 부여하면은 모든 애들의 기준점이 부모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다 재배치 되겠죠. 자, 이제 이 스판 이 안에 스판 2개 들어있었죠? 블록으로 바꾸면 지네들끼리 문단화 되겠네. 자, 말줄임 처리 넣었는데 여기서는 말줄임이 사실 안 먹어요 지금. 여기는 말줄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건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볼드 제목은 굵게 내용은 글자 크기 조금 작게 하고 한 줄 높이 150%. 이렇게 해서 완성. 됐죠? 왜 반응이 왜 휑하지? 너무 휙 지나갔어? 지금 이게 예제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저도 제 개인 작업할 때 CSS 진짜 오래 걸려요. 저는 더 오래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걸리는 편인 것 같아. 근데 저거 라이네이트 150은 뭐 기준 150인가요? 글자 크기 기준. 저 0.8. 네, 요거 기준. 자, 그 다음 이제 스티키 바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이에요. 자, 태그 구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웹페이지가 3단 구조를 기본으로 가져가긴 해요. 그럼 이제 이런 거 만들 때 고민이 좀 드는 거지. 여기까지를 이제 상단으로 보고 요만큼을 내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자식으로 볼 건데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구현하려고 하는 게 스티키 포지션 스티키 바라 그래서 이 메뉴 잘 보세요. 여기
스크롤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같이 다니다가 위에 붙으면 그다음부터 고정이야. 이게 스티키라고 하거든요. 스티키가 뭐냐면은 스티커 딱 달라붙는다고요. 이거를 주려면은 이거를 적용받는 요소가 부모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고안했던 거는 여기를 이렇게 헤더로 여기를 잡고 이 안에서 다시 요만큼 하고 요만큼 메뉴 영역을 나누는 게 목적이었는데 스티키를 주려다 보니까 얘가 밖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테두리를 그냥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를 헤더로 잡고요. 얘를 메뉴바,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서 NAV 바라고 잡고 밑에 내용 영역 잡고 그 밑에 푸터 잡은 거예요. 잠깐만, 근데 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내가 플렉스를 여기 써놓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플렉스를 넣어놨구나. 미안해, 요 예제는 지금 못하겠다. 안 배운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6번 예제는 조금 넘겨야겠는데. 자, 6번 예제는요, 잠시만, 일단은 5번부터 지금 진행하시고요. 6번은 그 포지션 스티키라는 속성만 처리할 수 있게 예제를 좀 심플화 시킬게요. 그리고 이 예제 자체는 17번 단원에서 다시 한번 그 17번 단원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시킬게요. 자, 일단 6번 예제부터 먼저 합시다. 한 15분이면 될 것 같은데 쉬는 시간 포함해서 한 3시에 봅시다. 자, 넘어갑시다. 자, 포지션 스티키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예제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다시 제시를 했어요. 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메뉴바 영역이 중요한 거니까 나머지 세부 영역을 설정하는 거는 그 예제 중에 플렉스 속성을 좀 많이 써놔갖고 플렉스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단원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상단 영역은 그냥 대충 꾸며놓은 거예요. 보면은 상단 영역 H1 태그 있고 메뉴바 영역 H1 태그, 내용 영역은 스크롤 되는 거 좀 보이게 하려고 H1을 많이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전체 여백 없애고 H1 태그 사이즈는 전부 균일하게 주고요. H1 태그 사이즈는 균일하게 주고, 헤더 영역은 상하 좌우 여백 80, 그러니까 위아래로 80씩 여백 준 거죠. 배경 색깔 주고, 메뉴바 영역도 위아래 패딩 5 주고 배경 색깔 주고, 포지션 스티키 이거의 특성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컨텐츠 영역은 높이를 5000 줬어요. 스크롤이 좀 되게끔 하려고. 자, 여기 지금 상단에 0이라고 적었죠. 그러면은 얘가 평상시에는 스크롤 따라 다니다가 높이가 0이 되면은 그 이상 안 올라가요. 만약에 여기를 20픽셀로 줬다 라고 하면은 올라가다가 이제 높이가 20픽셀에 다다르면 그 이상 안 올라가요. 남은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한 높이까지는 올라가다가 그 이상 안 올라가게 버티게끔 하는 게 스티키예요. 근데 이 스티키 쓸 때 주의점이요, 스티키가 적용된 태그 부모가 존재하면 안 돼요.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부모가 존재해버리면, 부모가 지금 존재하죠? 그러면은 부모가 올라갈 때 같이 딸려 올라가 버려요. 스티키가 작용을 안 하니까 스티키가 적용될 애는 항상 부모가 없어야 된다. 네, 요것만 이제 챙기시면 됩니다. 네, 스티키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전달했고요. 뭐 요거 예제는 심플하니까 백그라운드 속성 같이 넘어갈게요. 자, 백그라운드 배경을 처리하는 속성인데요.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 지정하는 거예요. 여러 번 써봤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배경 이미지를 겁니다. URL 함수 안에다가 파일 경로를 줘요. 만약에 외부 CSS 파일을 외부로 빼는 거 몇 번 했었잖아요. 그때 배경 이미지를 처리할 때는 상대 경로로 한다면 경로 기준이 HTML이 아니라 지금 현재 CSS 파일 기준이 돼요. 백그라운드 리피트 배경 이미지의 반복 특성을 설정합니다. 펜이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웹페이지 화면 영역이 이만한데 배경을 요만하게 걸면은 남잖아요. 그럼 얘가 사방팔방으로 다 반복돼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거를 타일 이미지라고 불러요. 화장실 타일. 이미지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배경을 적용하려고 하는 영역보다 이미지가 크다. 그래봤자 배경이니까 그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일부만 보일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는 스크롤에 따른 배경 이미지 처리예요. 기본값이 스크롤인데 스크롤 될 때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픽시드라고 하면은 스크롤이 움직여도 이미지는 고정돼요. 이거 잘 쓰면 느낌이 되게 세련돼져요. 이따가 예제 한번 나올 거고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배경 이미지 위치예요. 요만한 박스가 있을 때 이미지가 만약에 요만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레프트 탑, 라이트 탑, 레프트 보톰, 라이트 보톰, 레프트 센터, 가로 세로를 공백으로 구별해요. 여기는 라이트 센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센터 탑. 마이크? 아이고. 오늘 마이크 계속 이러네? 미안해요. 오늘 마이크 계속 이러네? 자, 다시 얘기합시다. 다행히 3개밖에 얘기 안 했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마이크 하나 어저께 주문했어. 내 돈 주고 10얼마야. 여기 소음이 하도 커갖고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걸로 주문했어요. 내일 온대. 다시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 색상이에요. 뭐 여태까지 많이 썼으니까 부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거고,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배경 이미지를 처리해요. URL 함수에다가 파일 경로를 지정하는데, 만약에 CSS 파일이 HTML로부터 분리됐다면 이미지 파일의 경로는 CSS 파일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HTML이 있다. a.html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폴더가 CSS라는 폴더 안에 a.css 파일을 참조한다. 그리고 img 폴더 안에서 이미지 파일을 a.png라는 파일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같은 폴더에 있으면은 HTML 입장에서는 CSS 폴더 안에 a.css고요. 이미지도 img 폴더 안에 a.png가 되겠죠. 근데 CSS 파일 입장에서는 상위 폴더의 img에 a.png가 돼요. 그러니까 CSS 파일에서 배경 이미지 처리할 때는 이 파일을 기준으로 경로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HTML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한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배경 이미지를 요만하게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렇게요. 가로 세로 다 반복을 해요. 이거를 타일 이미지라고 해요. 이 특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리피트의 리피트 전부 반복, 리피트 X 가로축으로만 반복, 리피트 Y 세로축으로만 반복, 노 리피트 반복 없음, 이런 옵션들을 줄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는 이거는 사실 눈으로 보는 게 더 빨라요. 요건데 이게 지금 요 이미지를 배경으로 뜬 거거든요.
기본값이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 속성이 스크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값일 때는 스크롤을 올리면 이미지가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백그라운드 픽시드라고 걸면은 스크롤이 되더라도 배경 이미지는 고정돼 있어요. 지금 이미지가 적용돼 있는 박스가 요만한 거잖아요. 지금 박스에 적용한 거예요. 박스가 올라갈지언정 이미지는 고정돼 있어요. 이 박스 자체는 점점 올라가는데 이미지는 계속해서 이 위치에 고정돼 있으려고 들어요. 밑에 있는 박스는 올라가겠지 점점. 회색 박스는. 그러면은 이 박스가 올라가고 이미지는 여기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스가 이미지를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음 박스가 이미지를 또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웹사이트 같은 데서 이런 효과가 좀 유행하죠. 꽤 세련된 느낌을 줘요. 웹페이지가 이제 위에 이렇게 떠 있으면서 이미지를 한 장 한 장 벗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이게 어테이치먼트. 백그라운드 포지션. 배경 이미지 위치인데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미지를 준다. 그럼 가로축으로는 레프트, 라이트, 센터. 세로축으로는 탑, 보통, 센터. 그럼 여기는 센터 탑. 여기는 라이트 센터. 여기는 센터 보통. 가로하고 세로를 공백으로 구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배경 이미지가 어느 위치에서 시작할지예요. 근데 만약에 이미지가 박스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레프트 탑. 그 다음에 자,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배경 이미지가 박스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면 라이트 보통. 박스의 왼쪽 아랫면에 이미지를 기준을 배치시킨 거예요. 박스는 요만하다 그랬죠? 색깔이 안 변하냐? 자, 박스가 요만할 때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면은 오른쪽 면과 아래면에 맞춘 거죠. 그래서 라이트 보통. 그러면은 박스가 이만하게 있는데 이미지가 가운데 딱 맞춰졌다. 그러면 센터에 센터.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센터에 센터. 자, 이렇게 이제 맞춰 놓을 수도 있는데 픽셀 단위 값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퍼센트 픽셀 단위 값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포지션에. 이때는 무조건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 기준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몇 픽셀 떨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몇 픽셀 떨어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그려라.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위치 관련된 값이죠. 마이너스 값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여기 왼쪽 상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또 위로도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위치부터 배경 이미지 이렇게 그려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미지가 요만큼만 보이겠지.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 배경 이미지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공백으로 구별해요. 픽셀 단위는 절대값이고요. 퍼센트는 박스 크기 기준. 커버는 가로 우선으로 맞추고 세로는 지가 알아서 비율적으로 줄여요. 컨테이는 세로를 우선으로 맞추고 가로는 비율에 맞춰 줄여요. 이거 이미지 태그 쓸 때 오브젝트 핏 속성하고 효과가 똑같아요. 자, 이 모든 속성을 공백으로 구별해서 일괄 지정하는 게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예제들 보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랑 백그라운드를 구별 안 하고 썼거든요. 백그라운드는 이 모든 속성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 애예요. 근데 보면은 이미지가 있어야 배경 이미지를 반복할지 스크롤 처리할지 위치 줄지 크기 지정할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통 세트로 다녀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안 쓸 거면은 백그라운드 속성에 그냥 색깔밖에 들어갈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색상만 쓸 거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랑 백그라운드가 구별 안 되고 쓰여요. 자, 그럼 이제 배경 이미지의 기본 특성들 한번 살펴봅시다. 늘 그렇듯 글로 배우면 잘 모르겠죠? 자, 빈 화면이 떴어요. 바디 태그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까만색으로 줍니다. 그럼 싹 다 까매지겠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랑 색상을 같이 주면요, 색상을 밑에 깔고 이미지를 위에 덮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쓰려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빨강색에서 점점 깜장색으로 변해가는 색상의 변화를 표현한 거고, 두께가 1픽셀짜리예요. 그러니까 한 점이야 이게 지금 넓이가. 자, 빨강색에서 깜장색으로 점점 변하는데 전체가 까만색이니까 요만한 이미지를 갖다 넣어도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어울러 보이겠죠? 그 다음에 반복에 대해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 세로 싹 다 반복합니다. 이렇게요. 가로로도 반복하고 세로로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복 특성을 X축으로만 반복해라 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반복하는 걸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이제 좀 자연스러워 보여요. 자,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 픽시드. 이거는 여기 밑에다가 뭐라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div 스타일 헤이트는 1000픽셀 이렇게 하나 줄게요. 그럼 스크롤이 되면 배경 이미지 같이 움직여요. 이게 기본이라고요. 그쵸? 스크롤 되고 있는 건데,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를 픽시드로 주면은 여기 색깔 변하는 건 그림이잖아요. 스크롤을 아무리 움직여도 배경 이미지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고요. 스크롤을 계속 움직여도 배경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도 내용이 있어야 스크롤이 된다라는 게 보이지, 안 그러면은 스크롤 되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스크롤이 되더라도 뒤에 이미지가 고정이라고요. 그렇죠?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죠. 자, 테스트용으로 넣은 코드는 이제 뺄게요. 자,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포지션인데, 사실 여기서는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 위치를 어딜 잡아주건 상관은 없어요. 자, 배경 이미지를 노 리피트로 걸고요. 반복 없죠?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딴 걸로 바꿔볼게요. center.jpg 이걸로 바꿉시다. 자, 우측 상단, 우측 하단, 배경 이미지의 시작 위치예요. 왼쪽 하단, 왼쪽 중앙, 가로축 중앙에 세로축 상단, 센터는 가운데. 자, 이번에 이미지를 좀 큰 걸로 해볼까요? 요걸로 해볼게요. bg2 bg2.jpg. 자, 기본 값이 레프트 탑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박스의 왼쪽 상단에 이미지의 왼쪽 상단이 맞춰져요. 밑에 지금 이미지가
여기까지만 보이고 있고 요 밑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요만큼 정도까지 보이네요. 박스가 지금 화면이 크기가 요만하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레프트 센터로 주면은 세로축으로는 중앙에 맞는 거죠. 라이트 보톰이라고 하면은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과 박스의 왼쪽 하단이 맞춰지는 거죠. 센터라고 하면은 이미지의 중점과 박스의 중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보통은 배경 이미지가 크면 센터로 많이 주고 해요. 그래야 이렇게 커져도 이렇게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레프트 센터였다면 왼쪽 면이 이제 서로 붙어 있는 거니까 이미지가 커지면 왼쪽 면이 커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왼쪽 면은 붙어 있고 오른쪽 면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지. 센터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가운데가 맞춰지니까. 이미지가 클 때랑 박스보다 클 때랑 이미지가 박스보다 작을 때가 살짝 좀 느낌이 달라요. 자, 이 속성들을 한꺼번에 일괄 지정하려면은 백그라운드라고 해놓고 색상, 이미지, 스크롤 여부, 위치, 반복 여부를 공백으로 구별해서 쪼르륵 나열하면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좀 헷갈리더라고 이거. 결과는 1번 예제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백그라운드 사이즈입니다. 자, 박스를 5개 놨고요. 안에는 그냥 글자들을 다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넣어놨고요. 박스의 넓이는 90%로 잡고 테두리 적당히 치고요. RGBA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별로 중요한 특성이 아닌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그냥 RGBA라고 할 때 빨강, 초록, 파랑이에요. 우리가 16진수 쓸 때 FF를 10진수로 바꾸면 255예요. 마지막에 얘가 A에 해당하는 건데 알파예요. 투명도 0에서 1 사이에요. 0은 완전 투명, 1은 불투명, 0.5는 반투명. 투명도 얘기는 여기 효과라는 단원에서 따로 한번 소개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넘어갑시다. 자, 마진, 상하 마진 20씩 줘서 박스 단위로 떨어뜨려 놨고 높이 적당히 주고 나머지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글자 좀 꾸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배경 이미지를 하나 똑같이 다 깔았어요. 자, 깐 이미지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를 똑같이 깔았는데 지금 높이는 이미지보다 훨씬 작아요. 박스 높이는. 넓이는 이미지보다 훨씬 크니까 반복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박스한테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100% 박스 2한테 위에 거는 비교 대상으로 그냥 기본값으로 둘 거고 배경 이미지의 넓이를 박스 기준으로 100% 맞춘 거예요. 그럼 비율이 다르니까 이미지는 찌그러지겠지. 두 번째 거는 절대값으로 50픽셀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크기건 이미지 크기건 다 무시하고 배경 이미지를 무조건 가로 세로 50에 50으로 맞춘 거야. 그럼 타일 이미지로 등장을 할 거예요. 반복 설정을 안 했으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커버예요. 커버는 넓이를 우선 맞춰요. 그리고 높이는 적당히 비율을 잘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센터로 맞춰주면은 가운데 기준으로 넓이를 맞추고 위아래를 잘라버리는 효과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넓이에 따라서 이미지 보이는 게 달라져요. 커버라고 돼 있는데 보이죠? 자, 여기 커버라고 돼 있는데 넓이를 넓히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져요. 왜냐면 박스 넓이에 이미지를 계속 맞추는 거기 때문에 박스 넓이가 변하면은 이미지의 줌인 효과가 나와요. 자, 컨테이는 높이를 우선 맞추고 넓이는 비율에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높이가 워낙 작으니까 넓이도 덩달아서 줄어들어요. 높이를 맞추고 넓이는 거기 비율에 맞게 줄이는 거죠. 그래서 컨테인보다는 커버가 훨씬 많이 쓰이는 추세예요. 자, 이게 백그라운드 사이즈 속성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테이치먼트.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자, div 태그를 7개 놨어요. 전부 다 같은 클래스고요. 여백 다 없앴고. 자, 전부 섹션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당 높이를 640으로 강제로 잡았습니다. 그럼 640짜리 박스가 7개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스크롤이 되겠죠. 자, 여기서 짝수 번째 항목만 배경 색깔을 줬어요.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는데 짝수 번째 항목만 그냥 배경 색깔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투명 배경 색깔, 투명 배경 색깔 이렇게 들어가겠죠? 보통은 흰색으로 많이 주지만 홀수 번째는 배경 이미지 위치 센터, 사이즈 커버, 반복 없음, 어테이치먼트 픽시드 스크롤을 따라 고정.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이미지, 두 번째 거 이미지, 세 번째 거 이미지, 네 번째 거 이미지, 일곱 번째 거 이미지. 이미지를 하나씩 건너뛰면서 서로 다르게 줬어요. 자, 어테이치먼트가 기본값 스크롤이 되면은 이 박스의 이미지가 붙박이가 돼요. 스크롤 되면 같이 올라가. 그냥 우리가 아는 거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픽시드가 되면은 화면은 박스들은 움직여도 이미지는 여기 화면상에 고정되어 있는다고요. 화면은 올라가는데 이미지가 고정되는 느낌이 나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중간 박스들의 배경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상관없어요. 이렇게 화면이 스크롤 될 때마다 뭔가 섹션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자, 여기서 이제 HTML하고 바디에다가 높이를 100%라고 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박스 높이를 100%라고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따만한 화면에서 이 첫 번째 div가 화면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화면, 그 다음 div도 이 화면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 높이만한 게 지금 7개가 있는 거죠. 완전하게 이제 화면을 이렇게 스르륵 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돼요. 만약에 이미지가 순서대로 있었다면 이미지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주는 거죠. 위를 덮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하는 거에 따라서 효과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요즘 많이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배경 이미지 응용 예제들이니까 일단 요거 4개만 정리합시다. 20분. 자, 개당 5분씩 4개니까 20분. 그리고 아까 위에 스티키까지 하면은 20분에 예제 5개, 10분 쉬었다가 그럼 4시에 시작하면 되겠죠.
자, 14단원의 6번 예제와 15단원의 1, 2, 3, 4번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시에 시작하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봅시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뭐 그다지 크게 그렇게 여기 요 응용 예제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그렇게 텍스트를 볼 필요는 없고 예제 보면 이제 금방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요 예제인데요. 자, 지금 요거는 요 가운데 있는 이 로고를 포토샵으로 글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통째로 이미지예요. 어디 갔냐? 요거예요. 이미지, 통째로 이미지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이버는 아마 이미지를 썼던 것 같, 통째로 이미지를 넣었던 것 같은데. 아, 있구나. 자, 여기서 CSS를 통째로 걷어내 볼게요. 개발자 도구 설정 들어가서 CSS 제거하는 게 뭐가 있었는데. 아, 이걸 보면 되는구나. 자, 네이버 페이지에서 이렇게 많, 여기 있다. 자, CSS를 걷어낸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네는 여기 로고를 이미지로 넣어요. 이 로고는 지금 이미지예요. 어디 갔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못 찾겠다. 근데 지금 여기 분명히 네이버라는 텍스트도 지금 박혀 있어요. 글자를 그림에 박아서 넣는 게 더 이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로 로고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스크린 리더 같은 프로그램은 이 내용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소스상에는 저 이미지를 표현하는 글자를 박아 넣어야 합니다. 화면에 노출은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HTML 태그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글자를 넣은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처리를 할 게 서브 타이틀, 요 div 태그 전체 영역에다가 일단 사이즈를 주고 높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이미지 높이에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배경 이미지를 먼저 깔았어요. 요 div 전체의 배경을 깐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깔았냐면은 요거예요. 하늘색이 그라디언트로 들어가는 거. 이게 가로축으로 반복되니까 하늘색이 쫙 깔린 것처럼 보이겠죠. 이거를 가로축으로 반복해서 깔았다고요. 자, 여기에 배경을 깔고 여기에 배경을 또 깔면 이미지 두 개를 겹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자, 이 H2 태그는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크기에 맞게 박스 크기를 조절하고요. 배경 이미지를 깔았어요. 아까 그 로고 이미지. 말 그대로 배경이야. 글자 뒤에 깔리겠죠? 자, 이제 텍스트 인덴트 기억나요? 들여쓰기 속성. 10이라고 하면은 10만큼 들여쓰기가 된다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내어쓰기가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데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한 줄이에요. 그럼 100픽셀 하면 더 나가기 시작하겠죠? 마이너스 1000픽셀 하면 아직까지 이런 해상도는 없어요. 그러면 이 글자를 화면 밖에 안드로메다로 던져버립니다. 자, 글자는 없어요. 화면상에 안 보이죠? 로고는 있죠? 하지만 소스상에 텍스트 있죠. 디자인과 웹 정크성을 다 접근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디자인을 하는 게 그냥 모양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이거 안 하면 3천만원 벌금 내진 대표이사 3년이야 징역이라니까. 여러분들 코드가 여러분들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박스 영역이 이만큼 잡혀 있고 거기에다 딱 맞게 배경 이미지를 뿌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글자는 밖으로 벗어나 있는 거죠. 근데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글자가 이렇게 벗어나니까 점선으로 점점점점 하면서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 벗어난 거 잘라버려라. 그럼 아예 안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내용을 이렇게 만들기 좀 애매하겠지만 이런 로고 같은 중요한 거는 다들 텍스트를 이렇게 숨겨 놓는다고요. 얘네는 아마 이거 디스플레이 히든 줬을 것 같은데, 아, 사이즈를 11로 줄여버리고 마진을 마이너스 1 시켰구나. 자, 얘네 하는 거 봅시다. 요 글자가 들어있는 영역을 가로 세로 1픽셀을 줬어요. 가로 세로 1픽셀 한 점. 근데 글자는 네이버라고 써있으니까 네이버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었어. 그럼 벗어난 경우를 잘라버리겠지.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가로 세로 1픽셀짜리인데 네이버의 니은에 조금만 보일 거예요. 이거를 마진 마이너스 1픽셀을 줬어. 그러면 지가 밖으로 마이너스 1픽셀이니까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어저께 브라우저 당기면 지가 나간다 그랬죠. 자, 1픽셀짜리를 밖으로 1픽셀 내보내면 보일까? 안 보이죠? 이런 방법도 있네요. 결국은 매한가지 똑같은 거야.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고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원리는 똑같죠 지금. CSS 코드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정답이 없어. 그리고 제가 이 과목 배울 때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이
자, 리얼한 표현을 원해? 아니면은 순화된 표현을 원해? 어? 아, 내가 얘기했었어요? 이거 백날 연습해봐야, 백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안 이쁘면 말짱 도루묵이래. 그러니까 코드는 되게 방법이 다양해요. 자, 이번에는 이런 스타일의 리스트 메뉴예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도 글자를 그림으로 넣고요. 한 줄 다 클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데 넓이에 따라 상관 안 하고 계속 끝에 박혀 있죠. 자, 일단 메뉴는 목록 정의입니다. 목록 정의 안에 링크 넣고 텍스트 넣고 전체 메뉴 상자를 div 탭으로 감싸놨어요. 여기에서 쓰이는 이미지는 일단 요거, 그리고 요거는 각 라인마다 들어갈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배경 이미지, 이거를 가로축으로 쫙 반복시키면은 넓이에 상관없이 계속 보이겠죠. 자, 일단 목록 정의니까 이렇게 보여요. 자, 전체 여백하고 리스트 초기화시키고요. 내비 요 영역한테 아까 그 메뉴의 배경을 쫙 깔아요. 근데 현재 높이가 요만큼밖에 안 돼 있으니까 네 줄이 다 나오진 않아요. 자, 넓이는 가득 채우고 높이를 요 네 줄을 합친 높이만큼 줬어요. 그러니까 현재 div 태그의 높이는, 바깥에 있는 div의 높이는 요만큼인데 목록 정의의 높이는 요만큼인 거죠. div 태그는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사이즈를 미리 넓혀놨고, 목록 정의는 사이즈 안 줬으니까 지금 요만하게 나오는 거죠. 한 줄은 아직 제각각 늘고 있어요. 단지 지금 배경만 깔아놨을 뿐이야. 자, UL 태그한테 메뉴 이미지를 걸고요. 반복 없이 왼쪽 상단에 고정합니다. 아까 텍스트에 있었던 거 있죠? 하지만 아직 목록 정의의 높이가 요만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글자가 다 나오진 않고 있어요. 자, 사이즈를 잡아줘요. 그럼 목록 정의 사이즈만큼 배경 이미지가 나오겠죠? 하지만 각각의 li 태그는 아직 그대로예요. 그쵸? UL만 커진 거야. 자, 이제 li 태그의 높이 하나를 메뉴 하나 높이, 이 이미지 높이에 맞춰줘요. 그러면 li 태그가 한 줄의 높이씩 차지하죠. 하지만 a 태그는 아직까지 인라인 요소니까 딱 이렇게 글자만큼만 있겠죠. 이제 a 태그의 크기를 확장시켜주기 전에 li 태그한테 4개잖아요. li 태그한테 아까 그 오른쪽 화살표를 반복 없이 오른쪽 중앙으로 걸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에 이미지가 오른쪽 중앙에 들어가는 건데 4개니까 반복돼서 나오겠죠. 자, 오른쪽 중앙에다가 반복했으니까 이 li 태그 기준으로 가로축의 오른쪽, 세로축의 중앙이니까 화면 폭이 어떻건 간에 항상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A 태그의 사이즈를 넓혀줍니다. A 태그의 사이즈를 넓혀줍니다. 위에랑 비교했을 때 1픽셀 작게 잡은 이유는 여기 구분선 높이가 1픽셀이라 그래요. 가로 선 거 있잖아요. 선은 클릭할 필요 없으니까 선 높이는 빼고 잡은 거예요. 자, 글자 나와 있죠? 이제 글자를 던질 거예요. 커서 포인터는 마우스 커서 모양 이렇게 손가락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글자를 밖으로 던져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도 확보하고 디자인적인 이미지도 확보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고려해야 되는 게
해상도가 늘어날 때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같이 늘어날 거냐, 고정 사이즈를 유지할 거냐. 얘네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늘어나도 고정 사이즈를 고수하는 방법을 쓰고 있죠. 자,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 버튼들 있죠. 얘네들은 지금 해상도에 대응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안 이뻐도 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직접 해보세요. 그냥 괜히 마음에 안 들 거야, 안 이쁘면. 자, 다음 예제도 똑같은데요. 지금 아까 봤었던 요 예제랑 요 예제에서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HTML 태그가 중첩됐을 때 그 중첩된 태그들한테 순서대로 배경 이미지를 깔면 이미지가 겹친다는 거예요. 포토샵 다뤄보신 분들은 레이어 개념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HTML 태그가 중첩됐다라고 하는 거는 태그 안에 태그가 있고 태그 안에 태그가 있고 이런 건데, 이거를 옆으로 눕혀놓고 봅시다.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가 있고 또 태그 안에 또 태그가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다 각각 배경 이미지를 다 깔았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보는 거지. 그럼 이미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겹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셀로판지 겹쳐놓은 것처럼. 이거를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코딩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HTML 태그가 중첩됐을 때 각각의 배경 이미지를 깔면은 결과적으로 이미지 여러 장을 겹쳐놓은 게 돼요. 셀로판지 겹쳐놓은 것처럼. 자, 이건 좀 나중에 생긴 속성인데, 그림자 겹칠 때처럼 이 배경 이미지 관련된 거를 백그라운드 속성에서 이렇게 콤마로 나열하면은 얘를 맨 밑에 깔고 그 위에 얘를 덮고 그 위에 얘를 덮어요. 그래서 아까 예제를 좀 쉽게 만들면 NAV 내비게이션 태그예요. 메뉴 영역이다 라고 한 다음에 링크만 쪼르륵 잡았어요. 이미 시멘틱적인 요소로 여기는 메뉴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목록정이 없어도 됩니다. 자, 전체 여백 없앴고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 NAV한테 아까 그 배경 이미지를 깔아요. 깔렸는데 높이가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잡혔죠. 이거 먼저 해야겠구나. 자, 각각의 A 태그를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주면 문단화되죠. 그렇죠? 문단화되니까 세로로 4개 나올 거예요. 사이즈 잡아줘요. 위드스 오토 가로 가득 채우고 높이는 45씩. 그럼 링크 하나가 높이를 45를 차지하는 거죠. 글자 밖으로 던져요. 글자 안 보이겠죠. 하지만 박스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클릭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 NAV한테 안에 있는 A 태그가 45씩 4개가 들어있으니까 얘를 감싸고 있는 NAV는 특별히 처리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감싸는 내용만큼 높이가 잡혀 있을 겁니다. 얘한테 일단 배경 이미지 한 장 쫙 깔아요. 깔았죠? 자, 요 이미지 위에
배경 이미지를 한 장 더 덮어요. 코드가 위에 올라가면 얘가 위로 올라와요. 자, 오른쪽 화살표를 덮은 거예요. 근데 아까 이 화살표 이미지 한 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Y축으로 반복시켰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미지가 쪼르륵 생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위에다가 이미지 하나 더 덮어요. 제목 이미지를. 그리고 왼쪽 상단에 고정시켜요. 한 번에 배경 이미지를 3개를 넣으면서 층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제가 한 방에 끝나죠. 자, 다음 예제는 이제 이미지 클리핑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디자이너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개발하시는 분들, 개발자는 이거 알아야 돼요. 왜냐면 개발자는 실제로 이제 메모리 용량 같은 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그냥 현상을 나타낸 거예요. 박스 3개를 놓고요. div 태그한테 전부 테두리 주고 사이즈 적당히 잡아주고 배경 이미지 똑같은 걸 깔았습니다. 다 똑같이 나오겠죠. 자, 기본적으로 왼쪽 상단하고 이미지가 맞춰진다 그랬죠. 자, 첫 번째 박스 2는 X축으로 70 이동시키고 Y축으로 50 이동시킨 상태에서 배경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만큼 이동된 위치에서 그려지죠. 그럼 화면에 보이는 영역이 바뀌었죠. 얘는 이만큼 보이는데 얘는 요만큼만 보이잖아요. 지가 아무리 커봐야 배경이니까 자기가 적용된 박스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마이너스를 주면, 얘를 마이너스를 주면 이미지가 밖으로 나갈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잘려있는 영역이 보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A4지를 한 장 위에 덧대요. 그러면은 다 가려질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다 이제 A4지를 덧대요. 파일 탐색기에서 표시. 자. 이 빨간색 박스가 현재 div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자기가 보여지는 박스 안에서만 보일 거니까 주변 부분은 안 보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박스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까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배경 이미지의 위치를 플러스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로 이동시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배경 이미지의 시작 위치를 조절하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조절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요. 요 건물을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은 운동장을 보여주고 싶다. 배경 이미지의 위치에 따라서 보여지는 영역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일부를 잘라서 보여주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미지 클리핑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요 예제를 봅시다. 자, 아이콘 리스트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아이콘 이미지를 8개를 img 태그로 넣느냐? 아니에요. 이거 하나 씁니다. 아까처럼 박스
박스 하나의 크기를 아이콘 하나 보여질 크기만으로 잡는 거예요. 박스 하나 크기를. 그래 놓고 이제 이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옮기면 다음 아이콘이 보이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위 이게 다네.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를 위치시키면 보여지는 아이콘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해요. 자, 실제 코드 볼게요. 자, 목록 정의 태그를 꾸렸고요. li 태그 안에 a 들어가는 건 국룰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이콘이 들어갈 영역과 텍스트가 표시될 영역 이렇게 두 개 잡았어요. 그래봤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위에 초기화 코드는 미리 넣어놨습니다. li 태그 하나를 넓이 25%로 잡고요. 높이는 적당히 96으로 잡고 커서 포인터 플루트 레프트. 플루트 레프트면은 모든 li 태그가 플로팅 되면 지들끼리 테트리스 하죠. 한 줄에 25%니까 한 줄에 몇 개? 4개. 이렇게. 커서 포인터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링크처럼 이렇게 커서가 바뀌어요. 실제로 클릭은 안 돼요. 자, 근데 25%니까 폭이 이렇게 넓어지면은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지나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링크를요, 넓이를 75로 그냥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로 맞췄어요. 높이 잡고 상단 여백. 자, 이렇게 맞추면은 li 태그가 요만한데 그 안에 링크는 적당히 넓이 잡은 거죠. 그래야 이만큼 커져도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고 사이즈가 고정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백을 좀 주고요. 글자 좀 꾸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 요 스판 태그요. 요 스판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고요. 사이즈는 아이콘 하나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콘이 들어갈 스판 태그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랑 똑같은 걸 걸어요. 똑같은 이미지 들어가겠죠. 가운데로 정렬시키고요. 글자도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사이즈 가운데로 맞춰주고 텍스트는 중앙으로 당겼어요. 그 다음에 아이콘하고 살짝 멀어지도록 상단에 여백을 좀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이 아이콘들을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써서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img 태그로 때려박으면 쉬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한 처리를 하느냐. 여기부터는 이제 디자이너들은 정작 이거 코딩하는 애들은 이거 몰라도 되는데 개발자들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웹페이지를 웹브라우저랑 이제 웹서버랑 데이터 통신할 때 헤더라는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간에 주고받는 그 자기소개서 같은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가 보여지는 데 있어서 요청 변수의 본 게임은 URL이고요. 응답 데이터의 본 게임은 HTML 코드예요. 이게 웹서버한테 응답받은 데이터예요. 밑에 있는 이 코드는 라이브 서버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무시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고받기 전에 이 정보를 서로 사전에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더 데이터라는 게 주고 가요. 보통 헤더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예요. 근데 이 헤더 데이터라는 거는 모든 파일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자, 혹시 실수로 메모장으로 그림 열어본 적 있으세요? 자, 하나 아이콘 열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메모장 하나 더 열어볼게요. 두 개만 합시다. 자, 두 개가 그래픽이 서로 달라요. 이거랑 요겁니다. 하나, 둘. 제가 지금 메모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픽은 분명히 바이너리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 없어야 돼. 여기 보면은 대충 그래픽 데이터는 요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충 그래픽은 한 요쯤부터 시작을 해요. 위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읽을 수 있죠. 이게 이미지 파일의 헤더예요. 주로 이 헤더 정보에 어떤 게 있냐면은 해상도, 이미지 해상도. 해상도를 알아야 사이즈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팔레트, 색상수, 몇 가지 색상이 쓰였다. 이런 정보가 들어가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작 툴 정보는 안 날아가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크리에이터 툴에서 어도비 포토샵 CS6 이렇게 들어있죠. 자, 이 헤더 정보 중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는 정보가 뭐냐면은 왜 디카 같은 걸로 사진 찍으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어떤 기종으로 언제 찍었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설정 값은 어떻고 셔터 스피드가 뭐라는지 조리개가 뭐라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을래나? 네. 자, 여기 보면은 요 사진에 카메라 무슨 기종으로 찍었고 언제 찍었고 카메라의 세팅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정보가 남아 있어요. 이게 헤더야. 그래픽을 보여주는데 직접적으로 필요는 없지만 이 파일을 설명하는 보조 데이터죠.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도 이런 거 다 있어요. 보통 이제 사진하는 애들은 이런 정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웹사이트 만들 때 이런 정보가 중요하진 않다고. 자, 얘도 엄연히 데이터니까 한 글자당 1바이트씩 용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데이터 용량이 있겠죠. 아이콘이 8개였어요. 자, 아이콘 한 개당 그래픽 데이터를 45바이트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계산하기 좋게 헤더 데이터는 5바이트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 하나의 용량은 50바이트입니다. 이런 게 8개가 있어요. 그럼 전체 용량은 400바이트죠. 그래, 아까 이미지 그래픽은 달랐는데 헤더 정보 얼추 비슷한 거 보였잖아요. 5에 45라고 계산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8개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미지 파일 하나에다 합치면 그래픽 파일 하나에 그림 한 장에 그래픽 8개를 포토샵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45의 그래픽 데이터가 8개가 한 판에 들어가니까 그래픽 데이터는 이만큼이 되는데 헤더는 얼마? 그 파일 하나니까 5만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합치면 합칠수록 그만큼 헤더 데이터 용량이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용량이 절감돼요. 용량이 절감된다는 거는 전송 속도가 빨라지니까 페이지 로딩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썸네일 이야기할 때 제가 네트워크 트래픽 얘기했었죠. 대역폭. 전송량 때문에 회선 유지비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이것도 회선 유지비에 일조를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속도도 빠르게 되고 운영비도 절감하기 위해선 이미지를 한 판으로 때려박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코딩하는 사람은 죽어나지. 왜냐면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마이너스 몇씩 시켜갖고 좌표 설정해야 되니까.
하지만 굴지의 웹사이트들은 다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소스 보기에서 컨트롤 F에서 파인드 한 다음에 .css로 찾을게요. 어딘가 CSS 파일 나올 거 아니에요? 웹은 소스 못 숨겨요. 어디 자신 있으면 봐봐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은 코드를 죄다 한 줄로 짜요. 어디 보고 싶으면 봐봐라는 식이에요. 죄다 한 줄이에요, 이거. 자, 여기서 이걸 다 볼 건 아니고 이미지 파일 .png로 이미지 확장자를 검색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미지 파일의 주소가 나오네요. 자, 얘를 이제 웹브라우저에 넣고 엔터 쳐볼게요. 얘네가 과연 이미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음 거. 자, 다음 이미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작업 방법이에요, 이게. 실사 이미지는 어쩔 수 없어요. 실사 이미지는 그냥 독립적으로 써요. 왜냐면 실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아이콘이나 버튼용으로 만드는 이미지는 파일 한 판에다 때려박고 백그라운드로 위치 조절해 가면서 씁니다. 이런 기법을 이미지 클리핑이라고 해요. 이게 원래 옛날에 게임, 2D 게임 만들 때 쓰던 기법이에요. 플립북이라는 거 아세요? 보면 알 거야. 이거요. 이렇게 하면 이거를 종이를 촤락 넘기면 애니메이션 되는 거 있죠. 이걸 플립북이라고 해요. 이 원리를 게임 만들 때 써요. 2D 게임에서. 캐릭터들의 모든 동작을 한 판에다 나눴고 이거를 이제 이미지만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마치 플립북처럼 컷마다 다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당 2D 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 초당 12장 정도, 1초에 12장 정도 나오게 할 거예요. 이게 초당 12장이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의 최소 마지노선이에요. 초당 이미지를 이렇게 몇 장을 보여주느냐를 게임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죠? FPS. 이 한 컷을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프레임 퍼 세컨즈예요. 보통 3D 게임은 초당 60 FPS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초당 60컷을 보여주는 거지. 이거를 응용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기법이에요. 두 개 남았네. 애매하네. 자, 들어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실습 완성하시고요. 요거 예제 두 개는 그냥 가볍게 설명하면 돼요. 실제로 코딩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가볍게 내용만 설명하고 끝날 거니까 5시 반에 모이십시다. 이따 봐요. 자, 백그라운드 색상을 그라디언트로 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배경을 그라디언트로 보여주기 위해서 1픽셀짜리 이미지를 만들어서 썼죠. 그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CSS가 발전하면서 포커스를 잡은 게 포토샵으로 해야만 했던 각종 효과들을 다 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모서리 둥구스름하게 하는 거 못했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둥구스름하게 하려면은 이거를
테이블을 짜요. 테이블을 이렇게 짠 다음에 이 구석탱이에다가 부채꼴 모양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갖다 넣는 거였어요. 되게 귀찮은데 지금은 CSS로 한 방에 돼요. 이게 그 효과라고 하는 단원에서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이런 효과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 중에 또 그라디언트 효과도 생긴 거예요. 이게 없던 게 생긴 거야. 근데 코드가 좀 별로야. 웹킷 그라디언트. CSS가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고 최종 특성이 픽스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웹브라우저마다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CSS에서 바라보는 웹브라우저 계열이 크게 웹킷 계열, MOZ, 모질라 계열, 오페라라는 브라우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MS 계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웹킷이라고 하는 거는 애플에서 만든 브라우저 엔진이에요. 그럼 당연히 애플 사파리 브라우저 걔가 쓰겠죠? 그 사파리를 가공한 게 구글 크롬이에요. 그래서 이 웹킷을 갖다가 구글에서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그걸 받아다가 쓰는 게 당연히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그리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웹킷으로 갈아탔어요. 크로미움으로. 지네 브라우저가 좀 심하다는 거 지들도 인정하고 갈아탔어. 그래서 사실상 현재 웹브라우저는 구글이 아닌 애플이 천하통일을 했습니다. 왜 저거 있잖아요. 아이폰이 팔릴수록 삼성이 웃는다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구글 크롬을 많이 쓸수록 애플이 웃어요. 그래서 웹킷 계열의 브라우저는 코드를 이렇게 짜고요. MOZ는 모질라 계열이라고 해서 옛날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계열이에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계열은 이렇게 짜요. 나머지는 무시합시다. 안 쓰니까 잘. 자, 얘는 리니어, 선형 그라디언트. 왼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박스가 있을 때 왼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 직선인 거죠. 만약에 오른쪽 하단이면 대각선이겠지. 자, 색깔은 요 색깔에서 투 요 색깔로. 근데 MOZ는 속성 이름에 종류가 들어가. 위에서 시작해서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냥 이 색깔에서 이 색깔. 자, 얘는 45도 회전. 뭐 이런 식이에요. 브라우저 종류마다 코드가 달라. 이거 잘라 그러면 미쳐. 그러니까 그라디언트가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크롬 브라우저 웹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CSS라고 CSS3라고 검색을 하면은 CSS3 제너레이터라고 나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자, 얘를 크롬에 추가할게요. 자, 여기 아이콘 들어갔죠? 닫으면 없어질 거야. 저는 깔아놓은 게 하도 많아서. 그럼 여기 맨 끝에 보면은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퍼즐 조각 같은 거 있어요. 얘를 눌러서 생성한 그 프로그램에 핀셋을 누르면은 아이콘이 여기 생겨요. 얘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우리 텍스트 섀도우 했었죠? 자, Y 오프셋, X 오프셋, 그림자 색깔, 그 다음에 투명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요 밑에 코드가 실시간으로 변해요. 복사해서 갖다 두세요. 자, 이거는 내일 할 건데, 그래서 요거랑 겹치는 부분은 내일 설명 되게 대충 할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이거 쓰거든 실제로. 그럼 여기 코드가 실시간으로 생겨요. 자, 오늘 할 건 그라디언트죠. 앵글, 색상 번짐 단계, 시작 색깔, 끝 색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상 단계를 조절을 하고요. 만약에 색상 스텝을 또 추가하고 싶다면 애드 스텝 누르면 스텝이 추가돼요. 빼도 되고. 이렇게 바뀌는 동안 여기 밑에 코드가 실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이거 복사해서 적용하고 싶은 선택자 하나 만들어 놓고 선택자 안에다가 붙여 두세요.
자, 이렇게 붙여 둡니다. 그러면 주석이 쓸데없이 많아요. 파이어폭스 3.6 이상. 자, 얘는 크롬 사파리 4점대 이상. 얘는 크롬 10 사파리 5.1 이상. 얘는 오페라 익스플로러 10 익스플로러 하이 버전. 이런 건 버려요. W30 얘는 표준. 현재 그라디언트는 아마 표준만 넣어도 될 거예요. 근데 불안하면 다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자기한테 맞는 코드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면 네, 변하죠. 복잡한 효과는 이렇게 쓰면 돼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 퍼블리싱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코드 직접 구현하세요 라고 했을지도 몰라. 그럴까? 과연? 쓰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면 쓰는 방법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쵸? 근데 이걸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내느냐는 각자 개인 센스 문제니까 각자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11번 타이틀바. 여기 섹션에 들어가는 요 코드는 8번 예제에서 만들었던 코드 재사용했어요. 8번이 아니구나. 아까 왜 그 리스트 메뉴 만들었던 거 있죠? 요거. 요 코드를 한번 재사용했고요. 위쪽에 요 헤더 영역만 다시 짰습니다. 자, 아까 메뉴 영역 똑같은 거는 이렇게 제거하고. 자, 일단 기본 초기화 했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은 연한 회색으로 깔았어요. 자, 타이틀바 영역. 넓이 100%, 높이 45, 아래쪽 테두리 1픽셀의 회색.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색깔 깐 거예요. 여기서 그냥 구글 크롬 브라우저용만 갖다 놨어요. 안 그러면 코드가 너무 기니까. 여기에 배경 색깔을 그라디언트로 건 건데, 그라디언트 잘 주면 약간 입체감이 있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건 이제 포토샵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 좀 유리해요. 자, 요 타이틀 바 영역에 위치 포지션 픽시드 스크롤도 있는 거죠. Z 인덱스 만 정도 줘서 되게 높게 줬습니다. 자, 얘가 포지션 픽시드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된다? 밑에 있는 애들이 뒤로 가려진다. 자, 여기 요 제목 영역이에요. 여기 요 영역 하얗게 글자 크기 20 폰트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섀도우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포지션 렐라티브 현재 위치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10픽셀 정도 있죠. 자, 뒤에 가려졌으니까 이 메뉴가 높이만큼 상단에 여백 줘야 된다 그랬죠? 자, 높이를 45로 잡았는데 테두리 1까지 줬으니까 도합 46입니다. 그 박스 사이징 속성 주지 않는 이상 밖으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높이 주면은 가려졌던 게 밀려나죠. 이제 안쪽에 메뉴는 아까 했었던 예제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그래도 얼추 그럴싸하게 나오죠. 나만 그럴싸한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백그라운드 관련된 속성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이제 내일은 CSS 효과, 투명도라던가 아니면은 이미지에 효과 주는 거, 그리고 트랜스폼과 트랜지션. 그래서 트랜지션이 가능해지면 이제 이런 걸 만들면서 이런 게 마우스 올릴 때 스르륵 이런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제 반응형 앱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기는데 모바일용에서는 이 화면 배치가 변신을 해요. 변신을 못해요. 모바일용, PC용. CSS가 깊게 들어가면 되게 심오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여기서도 플루트를 내가 썼던 것 같은데. 아니, 플렉스를 여기 얘는 플루트 썼고.
아, 얘도 플루트 썼구나. 여기까지 상관없겠다. 오케이. 자, 뭐 요렇게 진행할게요. 내일 금요일이라서 내일까지 그냥 웬만한 이론은 마무리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 뒤에는 실제 예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보면 토 나오겠다. 아, 이건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월요일까지는 이어서 한 번 정도는 CSS 더 나갈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가 지금 4개월 차 끝나는 게 내일. 아, 이게 오늘인가? 오늘 다 나오셨죠? 야, 추석 부르면 깜빡했네. 내일하고 월요일쯤인 거죠. 아무리 길게 잡아도 화요일에는 CSS가 안 끝날 수는 없겠지. 근데 애당초 CSS를 마치려고 했어. CSS 끝나면 우리 자바스크립트 한 과목 남거든요.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를 마지막 달에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CSS에 대한 내용을 끝내는 원래 목표가 여기였어요. 제 나름대로 스케줄링을 하기에는. 그래도 이제 자바스크립트하고 마지막 달에 한 주나 두 주 정도 기간이 남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 조금 안 되게 진도가 좀 빠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업에 이제 슬슬 여유를 좀 부려도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 제출해 주신 거는 일단 뭐 제가 대략적으로 보긴 했는데 그 다음 단계 작업은 그냥 다음 주에 제시해 드릴게요. 아, 그냥 지금 얘기해도 되겠다. 1분 30초만 주세요. 자, 제안서 작성하신 분들은 제가 봐서 뭐 크게 뭐 기능에 욕심부린 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진행하시되,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요, 웹사이트에 보면 사이트 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웹사이트의 모든 메뉴들을 나열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뉴에 대한 대분류, 소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클릭했을 때 각각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오시면 돼요. 사이트 맵을. 무슨 페이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사이트 맵을 잡아오시되,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갈 모든 페이지를 다 리스트업 해오세요. 이제부터는 딱 하나만 염두하세요. 아무리 못해도 내가 80% 이상은 예측을 해오겠다. 여기에 명시 안 한 페이지를 만들면 안 돼.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얘네는 페이지가 워낙 많으니까 큼직큼직한 것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꽤 디테일하게 나와야 돼요. 회원가입, 로그인, 뭐 그런 페이지들도 다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만들 페이지를 만들어 오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게 조금 번거로우면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 구조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업해 오시면 되는데, 마인드맵의 원류를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암기 과목 공부하기 좋아하셨던 분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해본 적은 없어도. 이게 원조예요. 그러니까 사이트맵 이렇게 프로그램 쓰는 거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검색하면 나오긴 해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손으로 그려오셔도 돼요. 어차피 분량 많지 않잖아. 손으로 그려서 종이에 쭉 리스트업 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뎁스가 너무 깊으면 만들기 힘들 거예요. 뎁스를 너무 깊지 않게끔 하세요. 자, 지금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갈 메뉴를 만든다라는 거는
나중에 스프링 작업할 때 패키지와 클래스와 메서드에 대한 리스트업을 한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당 메서드 하나잖아요. 이걸 보면은 요 메뉴 하나당 메서드 하나겠지. 그럼 이 W는 뭐가 되겠어? 클래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라는 거 염두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절대 프로그래밍은 코딩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것도 프로그래밍 주먹구구로 하진 않아요. 이것도 공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가 선행돼야 됩니다. 설계 없는 공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제안서 작성하신 분들은 이거 잡아서 보여주세요. 그 대체로 보니까 나 잘 때 많이 보내더라고. 답변이 없어도 너무 답변 기다리지 마세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깜짝 놀랄 수도 내가 깜짝 놀라기도 하니까 어떻게든 이런 식이든 개인톡을 주건 피드백을 조금씩 할 테니까 카톡 보내고서 일단 여러분도 자요. 알았죠? 자,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사이트